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1월 7일하고 8일 바로 어제와 그제 이틀간 여론조사 했는데요. 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요, 지난주보다 무려 12%가 늘어나서 34에서 46으로 46.2%. 그리고 이재명이는요, 똑같아요. 지난주보다 오히려 빠졌어요. 34.6에서 34.2. 그래서 오차 범위 바뀐 12% 차이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요, 한 자리 숫자예요. 안철수 4.3, 심상정 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밖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10월 마지막 주에서는요, 이재명이가 34.6, 윤석열이 34.4. 그래서 초접전 양상이었었는데, 2주 만에 이제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문가들은요, 이것은 컨벤션 효과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 후보는, 그야말로 이 40대 연령별로는, 그리고 지역으로는 호남,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 그리고 이 진보층을 빼놓은 나머지 전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어요. 특히 내년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알려지고 있는 2030 세대 그리고 중도층은 40% 이상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대의 경우에는요, 41.8%, 그래서 이재명 23.3%보다 18.5%가 앞섰고, 중도층에서도요, 48.2%를 얻어서 이재명의 31.8%보다도 16.4%가 우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국민의당 즉 안철수 정당에서도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11.0%인데 비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70.6%로 무려 거의 60%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당 안에서도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이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요, 이 단일화 잘 될 거냐 이런 것도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화에 관해서는 단일화할 것이다. 이것은 43.0%, 단일화되지 않을 것이다가 40.0%. 그래서 상당한 팽팽한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과 심상정의 단일화 전망에 대해서는요, 우리 보수 진영의 단일화 전망보다도 더 좀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다가 67.6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윤석열과 안철수, 이게 40.0%였었는데 27.6%나 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단일화할 것이다는 18.0%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어제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이틀간 나온 한 7, 8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1위를 확실하게, 즉 이재명을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시종일관, 이것이 단순한 뭐라고 그럴까요? 컨벤션 효과는 아니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고요, 내용이 있는, 의미가 있는 말하자면 압도적 우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은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앞으로도 여러 차례 요동을 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주류를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도 말이죠, 이런 여론조사 리드를 지나치게 자만해서는 안 되겠고 신중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비책들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압도적 우세 여론을 지금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키플레이어가 있어요. 바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주인공인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요, 이 캠프를 과연 누가 어떻게 역량 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좋은 선대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똑같은 선대위 전면 재개편을 하라, 그리고 현재 인원이 너무 많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 반해서 윤석열 총장은 그게 아니고 더 확장해 나가야 된다. 이래서 지금 갈등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캠프 규모 축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최근에 신동아 장관 90주년 20대 대선을 말하다 바로 어제죠. 여기에서도 말이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리 사냥꾼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만 모이게 돼 있어서 선별하지 못하면 당선에도 문제가 있고 당선이 된다 해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비판적 시각을 내놨습니다. 물론 뭐 하이에나니 그 다음에 파리떼니 이런 건 뭐 이제 정말 이미 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보수 정예체제의 대통령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집권 후에 소수의 측근 인사에 의한 유사 독재로 늘 흐르고 또 이것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되어 있다. 함께 경선을 승리로 이끈 캠프 인사들을 본선까지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뭐라고 그럴까요? 인사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내팽개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하잖아요. 이렇게 포용하고 끌고 가는 이런 스타일의 말하자면 인사 일종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저도 공직생활을 해왔지만은요, 이 공직자들이 그렇게 쉽게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캠프 보십시오. 윤석열보다도요 훨씬 더 슈퍼 캠프예요. 슈퍼 캠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물론 단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슈퍼 캠프라 하더라도 이 캠프에 있는 말하자면 요원들을 어떻게 리드해 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관리의 조직 관리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다는 것이 곧 단점이 된다. 이렇게 단일화시켜서 볼 필요는 절대적으로 없다. 결국은요, 선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표싸움인 거예요. 표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결국 큰 영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싸움 체제에서 리드하고 있는 이 부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고 이 갈등이 최소한도로 빠르게 끝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그럼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바로 선대위 임명장 수백만 장 뿌리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가면 필패다. 이런 기조의 얘기를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했어요. YTN에서.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도 또 하나의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젊은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오세훈과 홍준표, 그리고 이준석의 공통점은 선거를 시작할 때 언더독의 이미지가 강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윤 후보의 경우 규모가 너무 크고 때로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젊은 세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착시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당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당무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데 옆에서 관계자는 또는 후보의 최측근은 이런 익명 기사를 내면서 장난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억제가 필요하다. 지금 캠프에서 자리 싸움을 위해 한마디씩 해야 할 타이밍인데 나서는 순간 거각군 하이에나라고 지목될 수 있으니 지금 잠잠한 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본인들이 거각군이다, 하이에나다, 뭐 파리떼다 이렇게 해서 지금 덜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익명으로.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한테 도움을 주는,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맞다. 이렇게 지금 본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비서가 측근으로 있는 사선의 권성동 의원, 이 임명과 관련해서는 권 의원은 중량감이 있는 분이다. 거중 조정을 본회의를 통해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가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이에나 파리떼 소리 안 들으려면 많은 분들이 질서하에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의 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 비해 좀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선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대선 기획단 이런 게 중간에 끼면 한 자리 하고 싶은 분들은 그때부터 장악하려고 한다. 태도 난말하고 후보가 결단을 가지고 캠프와 선대위의 주요직 인사 체계를 빨리 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또 이준석 대표 페북에다가 글을 또 올리고 있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윤 후보 캠프가 대선 컨셉을 조직선거를 잡고 수백만 장 임명장 뿌리겠다는 발상을 대놓고 익명 인터뷰로 들이밀기 시작했다. 그냥 할 말이 없다. 어떻게들 하겠다는 건지 한번 두고 보겠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그러면서 익명의 윤 후보 캠프 관계자가 대선은 선대 임명장을 수백만 장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이다. 대선을 치러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제 밥그릇 챙기려고 남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언론 보도문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야,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제는요,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의 생각, 그리고 이준석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완벽한 이 프로젝트, 그리고 이 전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 국면에서는요, 똑같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작은 안을 택해야 되고요. 이런 거일수록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된다. 예, 빠르게. 시간이 많으면요,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요. 그런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요, 이 박범계 장관이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수사권을 통해서. 자, 이걸 보면요, 지금 이 검찰에, 그리고 법무부 박범계의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시도들이 다 실패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는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윤석열 장모 모해 의중 재수사를 내렸어요. 이게 지난 여름 일입니다. 재수사를 지난 7월 달에 내렸는데 이거 결국 최종적으로 말이죠, 혐의 없음,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무리한, 지금 현재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얼마나 무리합니까? 장모에 대한 수사 얼마나 무리합니까? 윤석열 본인에 대한 수사 얼마나 무리합니까? 공수처에만도요, 윤석열 관련 수사건이 4건으로 늘어났어요. 이러한 무리한 수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순리대로 가면 다 그 역풍이 정부 여당으로 몰아붙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도 활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선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 모해 의중 사건, 의혹 사건, 결국은 말이죠, 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린 결정인데요, 오늘 이 재수사를 대검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혐의가 없다. 그래서 대검 승인을 받아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자, 내용인즉슨요, 과거에 이제 무려 한 2000년대 초, 2003년도로 넘어가는데 이 장모를 괴롭히고 있는 법률적으로 사람이 정대택 씨예요. 이 정대택 씨하고 이 장모 최 씨가 송파구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봤어요. 53억 원. 그래서 이익을 53억 원을 나눠 갖자 라고 하는 것이 정대택 씨 얘기고, 이 장모 최 씨는 나눠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안 나눠 갖는다. 이것이 이 장모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결국은 법적 소송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말이죠, 이 정대택 씨가 패소 판결을 받아갖고 2006년도에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정대택 씨는 계속해서 장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자기의 주장을 올리면서 이 명예훼손 같은 혐의로 계속해서 이 장모하고 법정 투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제 이 장모가 2011년도에 이 재판에서요, 말하자면 위증을 했다.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2011년도에 다시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기소 처분이 되니까 또다시 불복해서 항고하고, 항고를 해서 안 받아들이니까 또다시 재항고를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지난 7월 달에 대검이 이 장모의 모해 의중 피의 사실에 대해서 재기수사, 즉 재수사 명령을 내렸어요. 재수사 명령을 내린 결과 결국은 장모 말이 맞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겁니다. 당시에 말이죠, 입장문을 낼 적에도 7월 달에 이 장모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7월에, 6월에 그러니까 출마를 선언하고 이제 막 윤석열 총장이 그야말로 대선 가도를 달리는 발동을 걸었을 때지 않습니까? 이때 재기수사를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의도는 여러분들 당연하죠. 윤석열 총장에게 재뿌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죠. 근데 결국은 사필 규정해서 혐의 없다, 장모.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을 데미지 주려고 했지만은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는 똑부러지게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또 생기고 있어요. 바로 박범계가 뭐냐? 이 조국 사건 수사에 판을 뒤집으려고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고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찰권 남용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반박 입장문을 즉각적으로 내놨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정경심, 이 자산관리인이 누구예요? 김경록이다는 김경록. 이 김경록 씨가 그래서 이 권익위원회 내 국민신문고에다가 지난 8월 달에 말이죠, 진정을 냈어요. 그래서 진정을 낸 게 뭐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회유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을 당했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찰을 똑바로 제대로 수사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거는 사실상의 감찰권 행사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한동훈이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무부가 말이죠. 이 김경록 씨의 자박 회유 진정을 토대로 해서 조국 장관 일가 비리 수사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나섰어요. 이 진상조사는 말이 진상조사지 사실상의 감찰권 행사예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그 밑에 있는 임은정 감찰 담당관을 통해서 법무부에 윤석열 총장의 조국 수사 정당성 허물기에 나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매우 중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김경록 씨가 국민신문고에 낸 민원을 보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이거예요. 자백하도록 강압이 있었다. 그래서 임은정 감찰 담당관이 최근에 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관련 수사자료 일체를 법무부에 넘겨라. 그렇게 돼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넘기는 거에 난색을 표하고 일부만 법무부에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법무부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이 비판 여론이 확산되니까 법무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요. 이걸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검 감찰부장이 누굽니까? 반윤석열의 기수 한동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수가 네가 감찰해라 이렇게 넘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정서 내용이 뭐냐? 이 조국하고 말하자면 이제 검찰의 갈등과 대립. 여기에서 검찰의 갈등과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을 얘기하는 것이죠.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러면서 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판결이 끝난 다음에 검찰의 강압 및 자백 회유 폭로 시기를 정했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유죄 판결은요, 지난 7월에 내려졌는데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조금 전에 이러한 이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강한 비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느냐? 이러한 법무부의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권력의 편이기만 하면 범죄자가 정부를 통해서 수사팀을 감찰하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 검사도 생활인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인데 앞으로 누가 권력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할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 어느 정권도 이러한 노골적인 감찰을 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 비판 따위는 상관없다는 뻔뻔함이 당혹스럽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진상조사 이거는 한동훈 검사장 감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조주빈이 뇌피셜로 진정서를 하나 넣는다고 N번방 수사팀을 감찰해야 한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범죄자들과 권력이 깐부 먹는 나라가 된 것인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임은정 감찰 담당관의 조국 수사 자료 요청 공문과 관련해서요, 임은정 감찰 담당관은 그동안 조국 장관을 공개적으로 옹호해 왔고 감찰을 정치적 감정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김경록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에 의한 회유가 없었나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김 씨가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이미 정경심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선명하게 확인이 되었다. 김 씨는 조국 부부 지시로 증거를 빼돌린 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리고 조국 수사에서 나는 검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박범계 추미애에 의해서 말이죠. 얼마나 이 꼼수 감찰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박범계에 대한 견제, 압박, 비판 여론을 대대적으로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그래서 조국도 잘려나갔고요. 결국 추미애도 잘려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박범계를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정권 마지막 전까지라도 우리가 이 박범계의 무리한 감찰권 남용 반드시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